소프트 레이어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전체 그 용어 및 그리고 이제 소프트 레이어의 이제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다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고객을 만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뭐 이렇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구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 개요 및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교재로 이 부분은 교재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목차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혈안 및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 레이어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클라우드에서 이제 막연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서버 구성부터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고객 서비스를 이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소프트 레이어의 네트워크 전체 이제 현황 및 이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소프트 레이어에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외부 쪽 인터넷, 그러니까 외부 쪽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부 네트워크의 큰 카테고리 3개는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POP, CDN 엣지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판교 데이터 센터가 작년에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판교 데이터 센터 지금 오늘 이제 실습하면서 이제 도쿄, 서울, 홍콩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이제 파드가 들어가 있고 파드 안에 서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서버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 세계 31개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는 점점 더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슬로에 새로 오픈을 했고요. 서울 이후로.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네트워크 POP입니다. POP의 약자는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의 약자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네 이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뭐 베트남에는 데이터 센터가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저기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고객이 미국에 있는 서버를 접속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POP가 존재하지 않고 접속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까지 가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미리 설치를 해놓은 그런 네트워크를 따라서 이제 미국에 있는 서버까지 어떻게 가게야 가겠죠. 가게야 가겠지만 이제 레이턴시가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어제도 이제 장문기 수석님이 설명드렸듯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전체가 다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 근처에 있는 POP를 통해서 POP에서 이제 바로 이제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내부망 통해서 이제 100G까지 100Gbps까지 지원하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게 된다면은 레이턴시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트워크 POP가 존재하고요. 한 2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CDN 엣지입니다. CDN의 약자는 이제 컨텐츠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이 CDN이 생긴 이유는 이제 각각의 이제 세계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유저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저희 서울에서 미국에 있는 서버에 있는 그런 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 때, 그럼 미국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은 그게 엄청난 그 레이턴시가 생기겠죠. 그래서 서울 CDN에다가 그런 그 웹 콘텐츠라든지 스트리밍 데이터, 아니면 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CDN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사용자는 별도로 미국에 있는 그 서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CDN 엣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캐싱을 해서 이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 외부 네트워크는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존재합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POP, CDN 엣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그림은 이제 네트워크 현황 및 아키텍처인데요. 밑에 보면은 뭐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전에 계속 그림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그 빨간 라인, 파란 라인, 그 그림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쪽 유저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쪽이 되는 거고요. 이제 네트워크 POP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했죠. 네트워크 POP 안에는 이제 저 백본 라우터가 있는 거고요. 백본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이 네모박스가 그 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오브 딜리버리 약자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홍콩에는 파드가 2개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룸 1번, 방 1번, 방 2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나의 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판교 데이터 센터는 지금 방 하나만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물리 서버가 약 5,000대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약 5,000대 정도가 이제 다 찼어요. 장사가 잘 돼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드, 그 다음 POP, 고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파드 안에는 그 3 네트워크 구조라고 해서 퍼블릭 네트워크,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리고 아직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가 오늘 계속 그림에서 봤던 그 빨간 라인, 이 퍼블릭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웹서버로 바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해서 10점대로 이제 저희가 IP를 할당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10점대 IP를 할당해주는 프라이빗 네트워크고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는 소프트 레이어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레이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OS 레파지토리,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 별도의 레파지토리를 이제 저희가 따로 구축을 하지 않고도 이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연결된 소프트 레이어 서비스 때문이고요. 그리고 웹서버 지금 다 구축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etcl resolve.conf.file 가보면은 이제 DNS 서버가 10.0.80.11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부의 이제 DNS 서버인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어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했었죠. 나스 서비스 이용해서 웹서버 2대에서 마운트 해가지고 1번에서 접속되고 2번에서 접속되고 이걸 확인했었습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소프트웨어 이 서비스 네트워크에 이제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 뭐 이미지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 전부가
전부 다 소프트 레이어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죽어버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뭐 나스 서비스라든지 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고 있다면은 서비스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서버가 그냥 로컬 디스크로 이 프라이빗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그냥 로컬에다가 웹 서비스 다 올려놓고 했다면은 이제 서비스는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그 서버 만들 때 보셨겠지만 프라이빗 온리는 있어도 퍼블릭 온리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서버를 생성을 할 때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초기 이니셜 스크립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없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서버 배포가 안 되겠죠. 구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온리는 있으나 퍼블릭 네트워크 온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 온리 서버를 이제 만드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DB 서버나 와스 서버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에서 같이 와스나 DB 존에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퍼블릭 빨간 라인이었고 파란 라인이 연결만 되어 있죠. 실제로 구축된 사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보안을 위해서 이제 와스랑 DB는 이제 퍼블릭 라인을 안에 끊어놓은 거고요. 조금 더 강력한 보안을 위해서는 이제 웹서버에 퍼블릭 라인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서비스를 하냐? 이 VPX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봐야 될 저희가 이제 라우터 장비 두 개가 있는데요. 뭐 다른 라우터들은 뭐 저희가 몰라도 서비스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영상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라우터 두 개가 있는데 FCR과 BCR입니다. FCR은 프론트엔드 커스터머 라우터의 약자고요. 프론트 뭔가 앞쪽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퍼블릭 쪽을 관리하는 라우터입니다. FCR. 그 다음에 이제 BCR. BCR은 백엔드 커스터머 라우터의 약자로 프라이빗 쪽을 관리하는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VLAN들이 다 저 FCR 밑에 원래는 FCS까지 있는데 프론트엔드 커스터머 스위치까지 있는데 그것과는 저희가 뭐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소프트 레이어에서도 그거는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FCR, BCR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서버에서 어제 서버가 속한 VLAN 확인할 때 뭐 FCR, BCR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아 얘는 퍼블릭 쪽에 붙어 있는 애구나, 아 이건 프라이빗 쪽에 붙어 있는 애구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소프트 레이어에서 이제 사용하는 네트워크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가장 이제 상위 개념으로 1번부터 이제 하위까지 내려가는 건데요. 이제 외부 네트워크로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 데이터 센터, POP, CDN 엣지가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이제 파드가 여기 1부터 n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파드가 여러 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판교 데이터 센터는 아직까지 파드가 하나만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파드를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드 안에는 이제 동일한 아키텍처로 구성된, 그러니까 파드는 모든 데이터 센터가 다 동일한 아키텍처입니다. 서울이랑 홍콩이랑 뭐 도쿄랑 뭐 그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파드 안에는
동일하게 렉이 들어가고 렉,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게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드 안에 이제 렉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 다음 화면에서 나올 건데 보시면 이제 빨간 라인, 파란 라인, 녹색 라인이 살짝 보입니다. 저 렉 안에 저렇게 케이블링이 다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렉 안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다 퍼블릭 네트워크,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들은 다 VLAN으로 관리된다. 이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각 용어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해가 많이 가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파드로 이제 구성이 되고 각 파드는 이제 N개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각 파드 안에는 이제 렉이 있는 거고 그 렉은 이제 네트워크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관리가 된다. 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파드는 서버 렉,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밑에 이제 이런 상면을 관리하는 뭐 전기 관련해서 이제 전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동일한 아키텍처로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드에는 5000대의 서버, 물리적인 서버 5000대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교재에서는 색깔이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 라인, 파란 라인, 녹색 라인 이렇게 보이시죠? 이 빨간 라인이 그 퍼블릭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 라인은 이제 두 개의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20G 업링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20G 업링크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매니지먼트 라인은 이제 1G. 그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죽는다고 죽으면은 서비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방금 전에 이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죽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죽지는 않습니다.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이제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온프라미스를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서버에 IPMI로 접속해서 서버를 관리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VM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VM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실수로 작업을 하다가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 다운을 했어요. IF 다운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라인을 이용해서 KVM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KVM 접속을 통해서 이제 서버를 이제 정상적으로 원상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 안에 있는 빨간 거, 파란색, 녹색 이거를 이제 트리플 네트워크라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데요. 이 트리플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있다. 퍼블릭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 트래픽을 받는 거고, 프라이빗은 이제 내부 통신 및 아까도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의 내부 서비스들, OS 레퍼지토리, 스토리지, DNS 등등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VPN 접속을 했잖아요. 이 VPN을 접속할 수 있었던 게 이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라인은 이제 원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베어메탈 서버 이제 구축하셨잖아요. 베어메탈 서버에서도 이제 IPMI 접속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이제 포탈 가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원격 리모트 IP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그걸 접속하시게 되면은 기존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장비들과 똑같이 IPMI를 접속할 수 있는 거고요. VM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IPMI 같이 KVM 서비스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라우터들이 이제 관리를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블릭을 관리하는 라우터는 이제 FCR, 프론트엔드 커스터머 라우터고요. 백엔드를 관리하는 라우터는 BCR 이라고 합니다. 백엔드 커스터머 라우터. 그래서 다른 뭐 네트워크 장비들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FCR, BCR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FCR, BCR을. 그냥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 주문 상품의 네트워크에 들어오셔서, 주문 상품의 디바이스에 들어오셔서, 주문 상품의 디바이스 서버를 눌러보시면 밑에 VLAN에 FCR, 퍼블릭은 FCR에 붙어있고 프라이빗은 BCR에 붙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FCR 붙어있는 이 01이 파드 번호다, 룸 번호다, 01, 02 이렇게 파드 번호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맨 끝에 나와 있는 게 VLAN 번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VLAN 번호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해서 FCR, BCR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버가 어떤 라우터, 어떤 VLAN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VLAN들에 대한 정보 관리도 포털에서 제공을 합니다. 주문 상품의 네트워크에 IP를 눌러봐 주시면요. 여기 서브넷과 VLAN이 나오는데 VLAN이 상위 개념이고 서브넷이 하위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VLAN 리스트들이 쫙 나오고요. 이 VLAN 밑에는 이제 실제 제가 이제 할당받은 이제 IP 리스트들이 이제 서브넷 단위로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 서브넷을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서브넷에 할당된 IP들 정보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프라이빗은 전부 다 26비트로 기본으로 할당이 되고요. 퍼블릭은 29비트, 28비트로 할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빗에서 10.116.221에 0에 26비트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퍼블릭은 161에 202에 166.176에 28비트, 29비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26비트면은 할당 가능 IP가 64개인 거잖아요. 26비트면 할당 가능한 게 64개고 IP가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IP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IP, 게이트웨이 IP, 브로드캐스트 IP 3개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예약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64개에서 3개를 제외한 61개 IP를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제가 웹서버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여기는 IP를 직접 선택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하나 이제 초이스가 돼서 제가 이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우터 밑에 VLAN이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의 모든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네트워크들은 다 VLAN 단위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네이밍룰은 데이터 센터, 라우터, 이제 VLAN 번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웹서버를 위한 웹존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웹서버에 프라이빗 서버, 프라이빗 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DB 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LAN이 다르다는 거는 서로 연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VLAN 간에는 통신이 절대로 되지 않고요. 서로 다른 VLAN 간에 이제 통신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생성을 했던 바야타 장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VLAN 스패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VLAN 스패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모든 VLAN이 이제 하나의 VLAN처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의 VLAN처럼 연결이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존을 나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VLAN 스패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존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야타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야타를 통해서 존 분리하고 이런 흘러가는 트래픽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VLAN 밑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제가 서브넷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브넷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너무 많은 용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헷갈리시죠?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버를 만들게 되면은 IP를 하나씩 할당 받으셨잖아요. 그 IP는 프라이머리 서브넷이라는 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서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세컨더리는 지금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서브넷이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서브넷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들어왔던 주문 상품의 네트워크의 IP를 눌러주시면은 서브넷들 리스트가 쫙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본 서브넷이 이제 프라이머리 서브넷입니다. 기본 서브넷이 프라이머리 서브넷인 거고, 제가 싱가폴 1460 FCR01의 1460 VLAN에 이제 서버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서브넷에서 사용 가능한 IP 리스트들이 쫙 나오고요. 29비트면은 IP가 총 8개 사용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8개 중에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브로드캐스트는 이미 소프트웨어에 사용 중인 거고, 제가 서버 생성하면서 이제 할당받은 IP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서버를 생성할 때 여기에는 IP를 제가 나는 60번이 좋아, 61번이 좋아, 난 이거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지정해서 가지고 올 수는 없고요. 이거는 내부 이런 자동 디플로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3번을 생성하게 된다. 그러면 59번, 60번, 61번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이제 생성되게 되겠죠. 여기 보시더라도 웹 1번은 58번이고 웹 2번은 62번이고 이렇게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서버를 지금 2대만 있는데 3대를 생성하고 4번째 서버를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더 이상 할당 가능한 IP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따로 이제 우리 서브넷 다 찼어, 그럼 내 서브넷 좀 더 줘, 이런 거를 이제 티켓을 통해서 요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서브넷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넷의 IP가 꽉 차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서브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이 그 서버에서 이제 IP를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IP가 더 할당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뭐 서버 간에 허피 체크를 한다든지, 뭐 VIP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용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IP를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컨더리 IP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IP를 받아서 이제 서버에 할당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세컨더리 IP 종류에는 퍼블릭 쪽은 3가지, 프라이빗 쪽은 1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퍼블릭 쪽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세컨더리 포터블. 포터블 의미는 뭔가 이동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IP를 포터블 IP를 하나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은 이 IP를 1번 서버를 넣었다가 2번 서버를 넣었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포터블 IP, 이런 세컨더리 IP들은 아까 프라이머리 IP는 다 예약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포터블 IP는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따로 신청한 게 없는데, 하여튼 이동 가는 포터블 서브넷에서 아까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포터블 서브넷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IP들이 이제 쫙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자가 노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해가지고, 이 서버는 1번에서 사용 중이야, 2번에서 사용 중이야.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I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프트 레이어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서버가 디플로이 될 때는 이 프라이머리 IP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터블 IP를 그러니까 세컨더리를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터블은 이 IP가 이제 1번 서버, 2번 서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고요. 스태틱 고정이잖아요. 고정 IP. 그래서 스태틱은 신청하게 되면은 1번 서버에 신청하게 되면은 1번 서버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IP를 다른 서버로 이제 할당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게 스태틱 IP고, 이제 글로벌 IP는 저희가 이제 IP를 할당받을 때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나머지들을 이제 다 서울 라우터 아래에 있는 그 대역에서 IP를 할당받게 되잖아요. 이 글로벌 IP는 그 서울에 종속되어 있는 대역이 아닌 글로벌한 대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IP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버에서로 사용할 수 있고, 홍콩에서 있는 서버에서로 사용할 수 있고, 저쪽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에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IP가 이제 글로벌 IP입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IP가 뭔가 자율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건 다른 IP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VLAN에는 퍼블릭에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프라이빗은 한 가지 타입밖에 없습니다. 포터블 한 가지만 있는 거고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포터블 IP를 이제 웹서버 1번에 뒀다, 2번에 뒀다. 이제 사용자 설정에 의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포터블 IP고요. 각각의 IP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프라이머리를 이제 신청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VLAN을 뭐 따로 신청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세컨더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IP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한 번 신청할 때 이렇게까지밖에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만약 고객이 우리는 지금 뭐 대규모 시스템을 들어가기 때문에 IP 블록이 좀 더 커야 돼, 이런 경우에는 저희 어제 티켓 다 작성해 보셨잖아요. 티켓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총환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큰 대역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이제 생성되는 거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8개, 64개, 그러니까 26비트, 29비트로 이제 처음에 할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네트워크 전체 아키텍처 개요 및 각각의 이제 개별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구성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구성 계획은 뭐 소프트 레이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나 이런 거 특별한 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 온프라미스에서도 기존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이제 고객을 만나서 처음에 요구사항 듣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들은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하고 네트워크 설계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구사항 수집을 단계에서는 이제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뭐 우리는 DB존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DB 서버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비용 때문에 그냥 웹존, 와스존, DB존 하나를 뭉쳐 사용할래요. 뭐 이런 식의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은 우리는 보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분리가 돼야 되고, 뭐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런 게 필요해요. 뭐 이런 게 요구사항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먼저 이제 받는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요구사항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VLAN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서버 생성할 때 VLAN을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VLAN 하나만 디폴트로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와스존, DB존을 따로 분리해서 구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먼저 VLAN이 디플로이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VLAN과 이제 IP를 얼마나 할당받을지 그런 것 같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VLAN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VLAN 설계를 하고 이제 주문을 했다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장비들을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이제 서버, 스토리지, 백업,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방화벽 그리고 이제 보안 장비들, 뭐 IDS, IPS, 와프라든지 이런 거 추가 옵션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는 이제 뭐 저희가 클라우드의 또 하나의 장점이 이게 스케일링이 되게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스몰 스타트입니다. 고객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웹서버 2대로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고객이 갑자기 엄청 늘어났어요. 저희 서비스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막. 그러면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서버 막 사오고 다시 케이블링 작업하고 이런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단순 클릭 몇 번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 놓는다면 그 서버가 CPU가 만약에 CPU 90% 넘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서 서버를 몇 대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조건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되게 자유로운 거고요. 서버 늘리고 줄이는 거 외에도 그냥 서버 내에서 CPU 메모리도 조정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이렇게 CPU를 높였다 낮췄다 이런 식의 작업을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운영하면서 이런 서버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네트워크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이제 확실히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구성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뭐 이런 식의 아키텍처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샘플 아키텍처이고 여기에서 크게 이제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고객이 우리는 로드 밸런서 소프트웨어 안 쓸래. 그냥 우리는 자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앞단에 서버 띄워서 여기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그냥 오픈소스 로드 밸런서 사용할래. 이러면은 이거 주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그냥 이거 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방화벽 장비 너무 비싸. 그냥 우리 서버에 우리 자체로 설치해서 할래. 서버 OS 내부 방화벽들 있잖아요. 리눅스 IPTabs라든지 윈도우즈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걸만 사용할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거 없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이제 VLAN 주문에 대해서 이제 실습하는 과정을 넣었긴 했는데 이 과정은 이제 티켓 올리고 승인 받고 하는 절차가 이제 좀 복잡하기보다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VLAN 신청하는 실습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LAN 신청은 말 그대로 여기 VLAN 지금 저희는 이 DMZ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만 있는 거에서 이제 와스존, DB존을 위한 VLAN을 하나 이제 더 만든다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VLAN 신청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성했던 여러 네트워크나 서버 장비들과는 다르게 포탈에서 바로 이제 클릭으로 주문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어제 다 티켓 한 번씩 보셨죠? 이거는 티켓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저희 테크센터 있는 거 다 아시죠? 026400에 그냥 사내전화에서 2222번 누르시면 되는데 그걸 누르시면은 저희 테크센터 담당자가 이제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 테크센터 담당자한테
이제 VLAN 신청 양식을 이제 달라고 하면은 신청 양식을 이렇게 줄 겁니다. 그 신청 양식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을 하셔서 테크센터에 전달하시게 되면은 테크센터가 이제 대신에 이제 티켓을 올려서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이 처리가 다 완료되고 난 후에 이제 테크센터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VLAN 완료가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테크센터를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티켓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포털에서만 원래는 티켓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클라우드 Z에서도 이제 티켓이 되게끔 연동 작업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Z에서 이제 직접 티켓을 남기셔가지고, 나 VLAN 신청하고 싶다. 물론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가 이제 뭐 엄청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요즘 구글 번역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뭐 한 줄만 써도 걔네가 다 알아듣습니다. 워낙 글로벌 기업이라 여러 비영어권 국가 사용자들을 상대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심플한 문장이라도 걔네가 다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나 뭐 VLAN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양식을 줄 거고,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한 다음에 주게 되면은 이제 걔네가 이제 VLAN을 정상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VLAN은 참고로 이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VLAN 한 개당 25불,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되고요. 이거는 원타임 차지가 아닌 먼슬리 차지입니다. 이게 매달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서버 만들어질 때 생성됐던 기본 VLAN들은 무료고요. 나머지 추가로 생성될 때는 이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네트워크 전체적인 아키텍처 및 개요,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생성한 이런 각각의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습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